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표정 좋습니다. 오늘 첫 코너는 새로운 얼굴입니다. 최진봉 교수는 중요한 세미나가 있어서 오늘 안 왔습니다. 이거 일어나면 안 되는데 최진봉 교수 대신에 최지은 더불어민주당 국제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첫 코너인 줄 알고 마스크까지 파란색으로 하고 왔습니다. 잘하셨어요. 국제대변인은 뭐 하는 데인가요? 외신과 관련된 대응을 하고요. 예. 또 이제 외교나 뭐 여러 가지 현안 국제적인 이슈에 대해서 뭐 당내에서 브리핑도 하고 그런 네. 역할입니다. 그렇습니까? 재밌습니까? 재미있을 때도 있고요. 네. 없을 때도 많고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 민주당에서 다른 직함도 가지고 있습니까? 네, 저는 부산의 북강서울 지역위원장이고 이번에는 선대위 대변인. 중앙선대위 대변인이고 예, 네. 아니 중앙선대위 서울 부산 다 예. 서울 부산 다 예, 선대위 대변인이고 김영춘 캠프의 국제경제위원장입니다. 김영천 캠프의 예. 부산 부산 북강서울이 노무현 대통령이 거기 출신입니다. 네. 문성근 씨가 거기 북강서에서 떨어졌죠. 네, 한 번도 그렇습니다. 당선된 적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왜 그 네. 지역으로 가셨어요? 뭐 거기 가덕 신공항도 있고 네.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사업이 굵직굵직한 사업이 많아서 경제 전문가인 저한테 이제 잘 맞다고 생각을 했고 예. 사실은 또 처음에 영입이 돼서 당에서 이제 그쪽으로 가달라 그래서 간 것도 있습니다. 네. 예. 김병민 의원은 눈 깜짝하면 코 베어가는 그런 신기의 드리블을 이렇게 보이는. 그러세요? 네. 헐리우드 축구도 잘하시고요. 정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선공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김병민 네. 의원 표정이 좋아요. 오세훈 후보 뒤에 딱 보이더라고요. 오세훈 후보가 역전의 명수예요. 역전의 명수. 이게 처음에 아무도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이 당내 경선을 뚫고 올라가더니 네. 지난 우리가 1월달, 2월달이었나 이 주진우 라이브를 돌려보면 네. 제가 오세훈 후보 얘기했을 때 야 이거 되겠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다 기억나시죠? 네. 근데 결국은 역전을 거듭하면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까지 이뤄냈고 예. 이제 마지막 관문이 2주 뒤에 남았는데요. 네. 오세훈 후보가 이 급상승세를 타고 있는 국면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2주 동안 이 기세는 쭉 이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2주 동안 계속될 거다. 예. 오늘 박영선 후보 측에서 자, MB의 황태자다. 그런 얘기 나왔어요. 네, 이게 보통 지는 후보 측에서 잘 안 되면 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네거티브, 프레임 씌우기예요. 네. 지금 해야 될 얘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박영선 후보와 민주당이 쓰고 있는 캠프의 전략을 보면 한 20% 정도 앞서가는 후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남은 기간 동안 계속 내곡동 얘기하고 철 지나서 흘러가 있는 네거티브 공방을 쭉 끌어가게 된다면 남아있는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이 부동산에 관한 분노 그리고 LH 투기혹에 관한 문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문제로 치러지게 되는 보궐선거 이거를 과연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 2주 정도 되는 내내 아마 이런 얘기하다 보면 선거는 끝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영선 후보를 보고는 독재자 문재인의 아바타다 이렇게 또 저기서 저 국민의힘 쪽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아니 박영선 후보한테 그렇게 네거티브를 하시면서 우리 박영선 후보만 네거티브를 한다고 하는 거는 좀 내로남불인 것 같고요. 지금 지지율은 오히려 착시 효과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단일화 이슈가 굉장히 많이 부각됐기 때문에 마치 야당의 지지율이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저는 사실 본선에 들어가면은 그 지지율이 실제는 좀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공약 측면에서는 21분 서울이라든지 이번에 뭐 재난 위로지원금이라든지 박영선 장관의 공약은 많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정책 뭐 공약, 비전을 기억이 나는데 저는 오히려 오세훈 후보는 어떤 공약이 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공약을 좀 묻혀버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세 시작됐습니다. 네. 오세훈의 공약은 모르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게 박영순 후보가 계속 어떤 서울을 얘기할 건지 레토릭을 구사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잘 상상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보지 않았던 길들을 갖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는 건 박원순 서울시정 9년과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 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부동산 값이 폭등했고 특히 서울 지역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들은 무너졌다는 것은 확실하죠. 여기부터 조심하셔야 돼요. 대신 김병민 시작됐습니다. 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모습은 분명한 메시지가 지난 5년의 서울시정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특히 부동산 정책 공약 같은 경우는 재건축, 재개발에 있어서 과거 뉴타운을 통해서 보여줬던 확실한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1년짜리 서울시정이거든요. 그러면 바로 4월 7일 당선 이후로 4월 8일부터 1년 동안 서울시에 켜켜이 쌓여있는 부동산 문제를 지난 오세훈 서울시정의 부동산 정책 보면 화끈하게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여론조사 얘기했으니까 한마디만 덧붙일게요. 네. 제가 지난해 총선을 치러보면서 여론조사 얘기 나올 때마다 아까 얘기하셨던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거 다 여론조사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라고 생각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까 비슷하더라고요. 비슷해요? 예, 지난 그래서 해의 접근한- 경험들을 네. 한 번쯤 민주당에서도 고민해보기 바랍니다. 아픈 얘기를 하면서 자 네. 최지은 대변인. 네. 뭐 아까 오세훈 전 시장이 있었을 때 부동산 잘했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전에 MB 정권 때 우리가 부동산이 잘했냐라고 생각하면 4대강밖에 별로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토기 뭐 토건 업체랑 같이 막 밀어붙이고 건설해버리고 이런 것이 과연 적절한 부동산 정책이었냐는 생각이 들고 사실 부동산 하면은 서울의 오세훈 그리고 부산의 박형준 후보 다 이렇게 지금 투기 의혹이 있는데 과연 난개발하고 규제 풀고 그다음에 이제 투기 의혹이 있고 이런 것이 과연 좋은 부동산 정책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오세훈 후보는 전 시장을 했을 때 당시에 서울시 재정이 가장 안 좋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의 업적이 무엇인가 시장이었을 때 이런 의문도 들고요. 그래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이제 서울의 미래와 과거 이런 프레임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서울시장 선거를 두고 볼 때 오세훈 시장의 후보의 네. 공약을 보면 부동산값 많이 오르는 거 아니야? 개발되는 거 아니야?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가요? 오세훈 후보의 공약을 보면 가장 중요한 건 공급 정책 아닌가요? 왜냐하면 공급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창흠 장관이 그토록 이사 부동산 대책을 내면서부터 화끈하게 공급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핵심 알짜 코어는 공공성이 기반이 돼야지만 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완성이 될 수 있죠. 하지만 그 공공성에 대한 공적 신뢰는 지난번 보고 있는 LH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진 상황이고요. 지금 있게 되는 부동산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서울 25개 자치구의 곳곳을 한번 돌아다녀 보면 30년, 40년이 된 아주 오래된 재건축 아파트들이 지난 9년 박원순 서울시정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민간 중심으로 재건축이 신속하게 풀려지면서 아파트 공급이 활성화될 때 일단은 사람들이 기대감을 갖는 거죠. 지금 부동산 값이 오르는 핵심적인 원인 중에는 많은 젊은 층에서 영끌해서 부동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지금 안 사면 계속 다락같이 부동산 값이 올라갈 거라는 불안감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1년 동안 신속하고 확실한 공급 효과를 내면서 그럼 이것만 하냐? 오세훈 서울시정의 지난 서울을 바라보게 되면 시프트를 비롯한 임대주택에 대한 성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모아주택을 비롯한 상생주택 등에 대한 공약들도 함께 갖고 있는 부동산 정책을 보면 오세훈 후보에게 왜 서울 시민들이 이토록 높은 지지를 보내는지가 확인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최지은 대변인. 네, 부동산 정책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돌아봤을 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금리가 지금 역사상 가장 낮은 순간을 살고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유동성이 많이 공급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시장, 이렇게 여러 금융시장 그리고 자산시장의 가격은 전 세계적으로 높은 추세예요. 근데 다만 이제 공급 정책을 좀 더 빨리 풀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부동산 공급이 지금 아까 1년 동안 공급을 늘린다고 하시는데 오늘 이 집을 짓기로 해도 1년 안에 그 집은 늘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공급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고 문재인 정부가 이미 공급 정책으로 방향을 틀었지만 그 결과가 나오는데 시간이 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부동산의 가격 상승과 별개로 부동산에 대한 그 공직자들이 비리 예를 들어서 LH 같은 경우에 신뢰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지금 정권을 잡았을 뿐이지만 그 전에도 이런 공적 신뢰는 없지 않았나. 오히려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런 부동산의 신뢰 문제는 그 전 정부부터도 계속 있었던 것이고 이번 정부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답변이 훨씬 많습니다. 저기 문자가 왔는데 오세훈 단일화에 미소 짓는 재건축 시장 압구정 신현대 하루 새 3억 뛰었다. 이래서 오세훈 단일화에 대해서 재건축 시장은 좀 미소를 짓는 것 같아요. 한강변에 35층 규제 없애겠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 대폭 완화하겠다. 그러면 네. 이거 집값 오르고 투기 수요 폭발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 얘기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신년 기자회견 등을 통한 문재인 정부의 발언들을 고민해 보게 된다면 말로 부동산 잡을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과연 그 부동산까지 잡혔는가. 강남 부동산 얘기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강남 부동산 가격이 평당 얼마가 상승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 평당 상승했던 금액을 보게 되면 제가 오세훈 서울시정에서 그 당시 한 10년 정도 전이니까 그때 강남권에서 기초은했을 때 그때 아파트 값만큼 뛴 거예요. 지금 있게 되는 부동산에 대한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있는 그대로 화끈하게 공급들 풀어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마저도 따라갈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임대주택까지 같이 가고자 하는 변화가 있지 않으면 지금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시정에서 잡지 못했잖아요. 그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시금석을 놓게 됐을 경우 바로 1년 안에 완전한 부동산값 안정은 쉽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1년 뒤에 4년까지 이어지는 5년 기간 동안 부동산에 대한 안정적 공급으로 충분히 많은 서울 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기회들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 그래요? 네. 여기에서 김병민 의원이 나 집 팔았어 얘기 나오면 딱 이게 또 끝내는 건데 그 여기까지는 안 얘기 한번 더 갔는데. 할까요? 아니 그런데 한 가지만 짧게 여쭤볼게요. 지금 오세훈 후보가 시장이 되면은 부동산 값이 안정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주진호 진행자께서 여쭤보신 것은 지금 오세훈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부동산 값이 3억이 올랐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겁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 값이 강남 부동산 값이 얼마가 올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많이 올랐죠. 네, 그 부동산 값을 잡을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러면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가격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될 것이기 때문에 올랐다라고 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 지금 그런 네. 기사가 나왔다고요.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 것은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되기 때문에 올라간 것인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에 올라간 것인지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 대해서 박영선 후보조차도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화끈하게 풀 수 있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것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 가능성이 높아져서 부동산 값이 올라갔다고 하는 내용들은 인과관계가 전혀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핵심적으로 앞서서 말씀하세요. 이제 오세훈 후보 등에 대한 투기 문제를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그리고 LH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것이 전 정부의 얘기도 잠깐 하셨는데요. 핵심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되는 LH 문제에 대한 투기 의혹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3기 신도시를 처음으로 끄집어냈고 3기 신도시에 대한 개발 정보를 바탕으로 공적 정보를 활용한 토지 매매의 투기들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 정부로 끌어들이는 것은 매우 온당치 못하다는 말씀도 덧붙입니다.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질문을 받고 대답을 받고 다른 데로 또 가셨어요. 자, 김병민 아까 의원님. 얘기에 대한 답을 못했기 때문에. 자, 김병민 의원님. 오세훈 후보 음. 측에서 가장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지금 내공동 땅 보금자리 지정 문제인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 대변인님께서? 네,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의혹이 좀 많죠. 그리고 오세훈 후보가 해명하는 과정에서 말도 좀 바뀌는 부분이 있고 또 그 부분에 그린벨트가 풀리는 것에 대해서 당시에 본인이 서울시장을 했을 때 국장이 모두 책임이 있다라고 좀 책임을 회피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공직자들의 투기 방지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 LH를 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그 신뢰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아닌가. 과연 이런 분이 시장이 되시면은 우리가 공직자들이 그런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 공직을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그런 신뢰가 쌓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박영선 후보의 도쿄 아파트는 어떻게 된 건가요, 김병민 의원님? 도쿄 아파트를 샀던 게 사실이잖아요. 예. 팔았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아직 소유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박영선 후보는 과거에 있었던 일 때문에 본인 남편이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재작년인가요? 일본과의 전쟁에서 지지 않겠다 등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도 있었고 사실 이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그 누구보다 강력한 반일 등에 대한 언급들을 했던 게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인데 왜 그 당시에도 도쿄 아파트를 계속 가지고 있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매하고 정리하려면 이미 진지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선거를 딱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아직까지도 등기 정리가 안 될 정도로 급하게 서두른 것이 아닌가 싶은데 저는 도쿄 아파트를 갖고 있는 게 그렇게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네. 왜 이 도쿄 아파트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50년 전에 상속받은 땅입니다. 50년 전에. 그리고 50년 전에 상속받은 땅이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임대주택 이 지구로 지정되는 과정들이 쭉 있었던 건데 오세훈 시장이 여기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땅을 통해서 보상받았던 건 8분의 1의 지분이기 때문에 4억 원가량밖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인데 이걸 계속 내부티브 공세를 몰고 가니까 야 이런 식으로 말하면 도쿄에 아파트 갖고 있는 박영선 후보는 어떻게 설명할 거니? 라는 얘기들이 겹치는데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논쟁이라 생각하고 부동산 문제로 신음받고 고통스러워하는 서울 시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집중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김병민 후보 옐로우 카드 말이 너무 길었어요. 그렇죠? 드리블이 너무 길었어요. 그런데
50년 전에 상속받은 거예요? 네, 1970년이니까 50년 전이죠. 그럼 몇 살 때 땅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가정사인데 네. 오세훈 후보의 부인이 아내가 굉장히 젊은 나이에 아마 아버지가 작고하신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상속받은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일찍이 상속받았군요. 매우 70년이면 강남 개발되기 전이죠. 최 대변인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네,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쿄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뭐 불법이나 그런 문제는 없고 뭐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뭐 싫어할 수 있다. 그 부분은 뭐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불법이나 문제가 되는 건 없는데 오세훈 후보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논란이 있는 거죠. 그린벨트 해제한 부분도 그렇고 또 이게 상속받은 땅이고 50년 전에 뭐 받은 땅이고 8분의 1이라고 했지만은 상속을 받아서 그 부인이 가지고 있는 거니까 결국은 가족의 땅이고 본인 소유의 땅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실이 변화한 것이 없는데 언제 상속받은 것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고 그런 좀 너무 이렇게 좀 피해가는 것이 아닌가. 본질은 좀 해명을 제대로 하고 의혹이 뭐 투기나 뭐 비리 의혹이 있지 않은가를 좀 명백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슈 티키타카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옐로카드 길어서 옐로카드 주려고 했는데 여기도 잠깐 경고. 네. 2부에서는 부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22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경욱이 엄마는 12번째 생일을 맞은 아들 경욱이에게 소원이 뭔지 물어봤습니다. 또래보다 일찍 철이 들어버린 경욱이는 방긋 웃으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랑 누나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건 바라는 게 없어요.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을 잃어가는 엄마와 천식이 심한 지적장애인 누나는 경욱이의 유일한 가족입니다. 귀가 잘 들리지 않아 보청기를 끼고 있으면서도 늘 가족들의 아픔을 먼저 생각하는 경욱이. 엄마는 그런 아들을 볼 때마다 너무 안쓰러워서 가슴이 미어집니다. 경욱이네 가족들이 지금의 아픔을 극복하고 아름다운 일상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을 실어주세요.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지금 우리나라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내려진 곳이 많습니다. 강원 영동 지방, 경상북도 동해안, 울산 지역까지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이번 주말과 휴일 전국적인 비 예보 이전까진 나머지 지역에서도 날이 점차 건조해질 수 있기 때문에 불이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밤은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이 많이 끼는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제주도의 남부, 동부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흐린 가운데 빗방울이 조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내일 새벽녘엔 강원 영서 북부 지역에서도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중부지방과 제주도 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지만 전반적으로 고기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내일은 오늘보다 더욱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 지역은 안개가 끼겠고요. 충청남도 서해안 지역은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점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 입고 벗기 편한 겉옷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일교차 크게 벌어지겠고 낮 기온은 오늘보다 좀 더 높게 오를 전망입니다. 아침에 서울 7도를 비롯해 전국은 3도에서 9도의 분포로 내려갔다가 낮에 기온이 오르게 되면 대전, 광주, 대구는 22도, 세종 21도, 서울, 부산, 강릉의 낮 기온은 19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14.1도입니다. 윤지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이슈 티키타카 이어가겠습니다. 김정우님께서 오늘 김병민 의원 컨디션 왜 이렇게 좋은 거죠? 아유, 맨날 좋았어요. 김병민은 맨날 좋았는데 최근에 지난주부터 얼굴도 좋아지고요, 아주 컨디션도 좋아진 거는 확실합니다. 김병희님께서 국힘당도 문제고 민주당도 문제다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8891님께서 직장이 있는 곳에 집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그게 왜 문제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게요. 철근님께서는 MB도 나라에서 주는 밥을 드시고 계신데 황태자 시장이 되면 아이들 밥은 먹을 수 있겠죠? 얘기하는 분도 있고요. 4222님께서는 문제는 두 분 다 있는데 앞으로 누가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문제로다. 이런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서울 얘기는 여기서 그만하고요. 광주로 가보겠습니다. 김종인이 광주로 간 까닭은 뭐예요? 어저께 우리 당 후보의 단일화 오세훈 후보로 최종 결정이 됐고 이제 오늘이 지나 내일이면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네. 김종인 위원장이 오늘 이제 광주를 찾은 이유는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장이 되고 나서 약속하고 꼭 구현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국민 통합. 얼마 전에 윤석열 총장도 시대적 화두를 통해서 국민통합 얘기를 이제 조금씩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통합의 핵심적인 얘기 중에 특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광주와 호남에 대해서 함께 정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5.18을 찾아서 무릎을 꿇었던 김종인 위원장의 모습 기억하실 거고요. 이러한 국민통합의 메시지를 이번 보궐선거 이후로도 함께 가져가겠다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서울시 선거를 바라봤을 때 서울에 계시는 호남 지역을 고향으로 두고 있는 출향민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에게도 우리 과거의 선거처럼 지역색을 기반으로 하는 선거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실정, 부동산 정책을 다시 한번 바꿔내기 위한 과정 속에서 영남, 호남, 충청 이런 거 따지지 말고 함께 손잡고 정권 교체와 서울시 교체의 길에 나서보자,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번에 안철수 후보를 만났을 때, 후보 시절에 만났을 때 끙 그러면서 두 번 다시 나 안철수 볼 일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 때문에 가신 건 아닙니까? 짧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벌써 한참 전에 예약이 돼 있던 기차표였습니다. 알겠어요. 김병민 의원은 드리블이 깁니다. 네, 잘라야 됩니다. 옐로 카드를 하나 받았습니다. 자,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자, 최지은 대변인 선공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까 뭐 짧게 국민통합 얘기하셨는데 저는 우리 진정한 국민통합, 지역주의 타파는 부산에서 김영춘의 당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지금 김영춘 후보 같은 부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지금 야당이 오랫동안 서울 시장을 했죠. 지난번 한 번 빼고는. 그래서 이제 지역주의 타파라는 측면에서 당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정책을 보고 하는 것이 진정한 국민 통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병민? 네, 한 번의 기회를 줬어요. 지역주의 타파에서 꼭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근데 그분이 바로 오거돈 전 시장이었어요. 안타깝게도 국민이 준 기회를 본인의 집무실에서 지금 이 방송에서 입에 담기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던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네. 지역주의 타파를 넘어서서 더 중요한 건 국민에 대한 인권이고 그 문제로 치러진 선거라는 점을 명심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자, 이 선거의 인과관계를 따져보자. 왜 선거를 치러야 되냐? 다 민주당 때문이다. 왜 그런데 박형준은 안 된다는 겁니까? 박형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까도남이라는 별명을 지었습니다. 까도남? 차도남이 아니라 네. 까도 계속 나온다. 양파처럼. 그래서 이제 그 부정 그리고 비리의 의혹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과연 이런 분이 공직을 맡았을 때 부산 시민들의 그 서민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을까, 이런 의혹이 드는 정도인데요.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은 뭐 LCT에 대해서 좀 특혜 분양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 LCT 그 자체가 우리 해운대 백사장 바로 앞에 있는 굉장히 높은 고층 건물인데 그렇게 지어지도록 엄청난 그 뭐 허가, 인허가 같은 특혜가 있었을 것인데 그래서 그 회장이 구속이 되기도 한 그런 건물인데요. 그래서 그 비리의 축적판, 부정부패의 상징인 그런 곳에 공짜로 주더라도 거기에 들어가지 말아야 할 공직자 후보가 거기에 지금 살고 있고 가족의 시세 차익이 40억 정도 된다라는 것은 이제 과연 이 부산 시민의 정서상 이것을 받아들여도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뭐 아까 뭐 도쿄 아파트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랑은 비교가 안 되게 훨씬 더 큰 일이죠. 그리고 지금 아까 뭐 지난번에 기회를 줬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경제 전문가인데 부산 경제라는 이 환자입니다. 지금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데요. 지난 30년 동안 야당이 독재를 하면서 암덩어리를 만들어놨어요. 부산 경제에. 그런데 지금 우리가 2년을 하면서 가덕 신공항을 다시 추진할 그럴 활력을 얻었고 북항 재개발을 할 활력을 얻었고 그러면서 이제 시작을 했지만은 사실 감기약 처방할 정도의 시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암덩어리를 제대로 고치려면은 훌륭한 경제 살릴 시장이 필요하다. 훌륭한 의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산 경제 암덩어리를 수술하려면 민주당이 필요하다 얘기를 합니다. 양파남, 까도남 좀 의혹이 많이 나오긴 나오죠. 의혹에 앞서서 부산 경제의 암덩어리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 부산 지역의 정치인이고 부산의 경제를 살리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던 문재인 대통령 지난 집권 4년의 기간이 있었기 달려갑니다. 때문에 김병민. 예, 거기에 대해서 과연 지난 4년 동안 부산을 위해서 무엇했는가. 네. 가덕도 신공항을 얘기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선거 앞두고 가덕도 신공항을 꺼낸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얘기들에 대한 답이 먼저 필요하고요. 네. 두 번째 박형준 후보에 대해서는 말씀 주신 것처럼 야 이런 데 살 수가 있어? 아무래도 좀 너무한 것 아니야 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게 이제 전형적인 프레임. 이미지 더 씌우기 등에 대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형준 후보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드러나서 국민들에게 참 친화력 있는 호감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거든요. 여기에 친서민이 아니라 친부자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 선거에 조금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바로잡으면서 여기에 대한 투기나 불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걸 찍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LCT라고 하는 그런 좀 부유층의 건물에 산다는 이유를 제기하는 건 조금 온당치 못한다. 하나 더 거기에 대한 시세 차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부동산 값 뛰게 만들었던 정부는 누구인가라는 얘기도 덧붙입니다. 광진 지역구에 네. 특혜 의혹이 있는 건물에 들어가서 사시지는 않을 거예요. 저기 네, 저 전세 살고 있는데. 네, 김병민. 네. 근데 김병민 의원 비싼 집에 살아서 지금 박형준 후보를 비판하는 건가요, 민주당이? 지금 있는 얘기들에 따라서 박형준 후보가 아니라고 끊임없이 해명을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남은 기간이 많지가 않아요. 선거를 사실상 우리가 이게 뭐 하루 이틀 치른 것이 아니라 박형준 후보 나오겠다고 얘기하면서 경선 치렀던 과정까지 생각하면 긴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 LCT 문제가 언제부터 나왔을까요? 가덕도 문제에 부산에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부터 민주당 당대표 총출동해서 가덕도를 쭉 외쳤는데 아무리 가덕도를 외쳐도 여론조사상에서 이 미미한 차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목전에 두고 나서 후보 끌어내리기 위한 LCT 문제가 폭발되는데 이렇게 하루 이틀 해명하다 보면 선거 다 끝나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게 되겠습니까? 자, 최지은 대변인. 네, LCT가 선거 앞에서 얘기한 건 아니고요. 우리는 LCT에 대해서 조사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박형준 후보가 거기 사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LCT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박형준 후보가 거기 이제 산다는 것이 밝혀져서 일이 커진 것이고, 그리고 지금 비싼 집 산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을 지금 보니까 처음에는 뭐 공정하게 샀다고 했는데 보니까 그것을 이제 아들한테 샀고, 그럼 그 아들은 누구로부터 샀느냐? 샀을 때 이 분양금이 실제 가격보다는 좀 낮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어떻게 하면 로얄층의 아래 위로 한 채씩 가족들이 그렇게 가질 수 있었냐? 이런 거에 대한 의혹이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박형준 후보가 이제 권력이 있었을 때 그런 의혹들이 이제 발생하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고요. 그 집에 산다는 것은 이제 부산 시민의 정서적인 문제지 민주당이 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 선거 앞두고 가덕 신공항을 했다고 하시는데 아니 그러면은 왜 4.15 총선 전에 가덕 신공을 안 했겠습니까? 저는 가덕
가덕신공항이 제 지역구인데 아니 선거 앞두고 그때 아, 했으면은 그래요? 저한테 유리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거는 우리는 지금 17년 동안 가덕신공항을 했고 검증 단위에서 이제 국무총리 산하에서 검증실에서 검증을 하고 검증에서 김해공항에 대한 백지화가 나온 다음에 그 순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건데 그러면은 뭐 이번에 하면은 선거 앞이고 그럼 내년에 하면은 대선 앞이고 작년에 했으면 총선 앞인데 그럼 가덕신공항 언제 하라는 거며 네. LCT 조사는 언제 하라는 겁니까? 네, 김병민 물 마셨어요? 네네. 가덕신공항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건 초창기에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화력을 총공세했던 것과 달리 지금 현재 언론과 여론에서 조성되고 있는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책임 있는 공직자들을 통해서 가덕신공항에 대한 얘기보다는 네거티브 공세성 LCT 문제가 훨씬 더 많이 나온다. 네, 얘기를 그렇습니다. 드리고요. 김해신공항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백지화 문제가 나온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있었던 평가단에서의 문제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을 뿐 그 뒤에 나왔던 얘기들이 다른 상황이고요. 그것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으로 가덕신공항을 바로 옮겨가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내용들도 아닙니다. 근데 그 내용을 꼭 가덕신공항의 모든 것들을 다 투입해서 올인할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모습들은 선거 직전에 이루어졌던 것도 사실이고 가덕도 특별법을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안에 소위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에 있는 조홍천 의원이라든지 이런 의원들이 얘기하고 있는 속기록의 발언들을 보게 되면 아 이것이 선거를 앞두고 급하게 한 것인지 대한민국의 국가의 100년지 대계를 두고 한 것인지는 아주 명확해질 거라고 봅니다. 가덕도가 이번 선거용이다. 자, 최지은.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도 가덕신공항 찬성하는 의원님들이 많았는데 그분들도 맞습니다. 그럼 선거를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부산 지역에 있는 분들은 전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가리지 않고 모두가 가덕도에 신공항을 내야 그게 된다고 부산에 수십 년을 가덕신공항이 얘기했습니다. 정말 필요하고 그게 맞습니다. 꼭 필요한 부산- 일이라서 부산 그런 지역에 게 계신 분들은요. 아닐까요? 근데 부산 지역에 계신 분들이 아니라 중앙 정치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중심을 잡으면서 국가의 균형 발전을 생각해 왔는데 적어도 이번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에서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들입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의 중앙의 당론은 가덕신공항 반대입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난날 가덕신공항을 가서 이 가덕신공항이 우리가 2030년 부산을 글로벌 해양도시로 멋지게 성장하기 위해서 세 가지 길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바닷길이 열려야 된다는 것 때문에 해저터널을 얘기했고요. 그리고 땅길이 열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갈 수 있는 철도 등에 대한 얘기들도 있었고 또 하늘길이 열리는 과정 속에서 가덕도 신공항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합니다. 다만 가덕도 신공항이 지금 현재 진행되기 어려운 과정, 국토부에서의 의견이 다르게 나오는 것도 현재 있는 구조 속에서의 경제성 평가가 낮게 나오기 때문에 이를 더 발전시키기 위한 복합적인 내용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도 함께 드리는 거죠. 제가 김경민 의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김경민 위원장님 김병민. 네. 김병민 위원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부산시장이 되면은 가덕신공항 굉장히 힘들겠다. 중앙당과 부산 국민의힘 의원들 간의 의견이 오락가락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부산에서 꼭 필요한 게 가덕신공항이라면은 선거 전이든 선거 후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은 당론부터 좀 빨리 정하시고 우리 부산 시민들한테 시원하게 밝혀주세요. 가덕신공항 반대하면 반대하신다. 왜 선거 전에는 이렇게 반대하는 말을 죽이는 것처럼 이렇게 계시다가 뭐 실제로 뭐 찬성을 하시는지 반대하는지 좀 명확하게 밝혀주시고 지난날 가덕도 신공항을 찾아서 가덕도 신공하겠다고 김종인 위원장을 비롯해서 시원하게 얘기하고 왔습니다. 하태경 시당위원장을 비롯해서. 그런데 지금 다만 왜 얘기를 하고 있는 가덕신공항이 것은 문제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덕신공항이 되려면 국토부에서부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을 설득해내고 여기에 엄청난 예산들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렇다면 부산의 입장만을 갖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중앙부처도 설득하고 이 과정에 필요한 경제성 평가에 더 효율적인 내용들을 끌어내기 위해서라도 그렇습니다. 가덕도 예. 신공항뿐 아니라 나머지의 국책사업들을 같이 연결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국책 사업을 잘 할 수 있고 정부와도 소통을 잘 할 수 있는 180석의 집권 여당이 시장을 해야 가덕신공항이 잘 될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맞습니다. 2661님께서 가덕도 신공항 할 때 국민의힘에서는 해저 터널로 묻지 말고 더블로 가 했는데 예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8998님 거 먼저 읽겠습니다. 국민통합 대구 가서 먼저 외쳐줘 얘기합니다. 2650님께서는 박형준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높게 형성됐고 이렇게 만들어준 게 지금의 여당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지적하셨고요. 5855님께서는 박형준 후보는 아니라고만 하고 정확한 해명이 없어요. 사찰 문건, 입시 비리, LCT 그리고 국회의사당 식당 어느 것 하나라도 해명된 게 있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
이번 선거의 임기는 한 1년 정도밖에 채 되지 않습니다. 예. 선거 때 많은 고소고발절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선되고 나서 바로 임기 시작되지만 거기에 대해서 나왔던 의혹들에 대해서는 네. 선거 끝나고 나서 두세 달 정도 지나고 나면 아마 공직선거법들과 맞물려 갖고선 재판도 진행되고 많은 내용들이 드러날 겁니다. 네, 소송 좀 그리고 진행되고 나서 있습니다. 1년 뒤면은 바로 선거예요. 그러면 어떤 후보가 거짓말을 했던 후보고 어떤 후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를 가지고 의혹을 씌우려고 했던 후보와 정당인지가 드러나게 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막무가내로 거짓말하면서 발뺌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좀 힘줘서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최지은. 아니요, 저는 오히려 선거는 후보자들을 정확하게 검증해야 되는 자리죠. 340만의 부산 시민의 그 삶이 걸린 자리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고 그 검증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검증은 분명히 해야 되고 다만 지금 이렇게 비리가 많은 사람이 시장에 되면은 이 사람이 뭐 이제 검찰에 조사받고 이렇게 다니느라고 비리 의혹이 많은 분이 되면 이제 지금 해명을 해주시면 해결될 것들이 참 많은데 그 해명을 안 하시고 시장에 되시면은 검찰 조사 받다가 그 부산 시장의 역할은 도대체 누가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9682님께서 두 분 모두 말은 오토바이처럼 잘하시네요. 그렇지, 오토바이처럼 잘합니다. 국민은 힘들어 죽겠는데 민심을 생각해 보세요. 으악 얘기합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이슈 티키타카 김병민. 네, 고맙습니다. 최지은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통정보센터로 가겠습니다. 공인혜 씨 말고 다른 그 다음에는 저희가 어떤 기자들의 수다로 넘어갈까요? 그렇겠습니다. 정치 피로, 사건